35년 동안 일본 관광 정책을 연구해온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지하철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단 하나의 통계와 한 명의 한국인 교수 앞에서 그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실이 그를 서울로 이끌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직접 본 서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게이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미호입니다. 35년간 일본 관광 정책과 국제 교류를 연구하며 일본이 세계 최고의 관광 인프라를 갖췄다고 자부해왔죠. 그날 국토교통성 관광정책자문회의는 평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쿄 카스미가세키 청사회의실에 모인 70여 명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어 표기 확대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저는 즉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영어 안내만으로 충분하며 특정 국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죠. 평소 제 의견에 동조하던 몇몇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맨 뒷줄에서 손을 든 젊은 교수가 제 확신을 흔들었습니다. 도쿄대학 한국어학과의 하나 교수는 태블릿을 들어 일본 관광청 공식 통계를 보여줬죠. 2024년 방일 한국인은 882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3,687만 명 중 무려 24%를 차지한다는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중국인보다 많은 압도적 1위였죠. 제가 중국인이 가장 많을 거라고 추측한 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제시했죠. 코로나 이후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2019년 대비 1.5배나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소비액도 20만 7천엔으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야스오 과장이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고 제 옆자리 동료는 휴대폰으로 통계를 재확인했죠. 제가 한국 관광객 비중을 과소평가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편견이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방일 관광객 대비 일본의 방한 관광객은 232만 명에 불과했죠. 거의 4배 차이였습니다. 게다가 한국 관광객의 재방문율은 70%를 넘어 충성도 높은 고객층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숫자들이 오가는 동안 제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30년 넘게 국제관광을 연구했다는 제가 가장 기초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죠. 하나는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비교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1,633만 명인데 그중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4%에 불과하다며 양국 관광객 교류의 불균형을 지적했죠.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일본을 찾는 한국인이 한국을 찾는 일본인보다 4배나 많고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한국어 안내 확대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하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뜻밖의 제안을 했죠. 한국의 관광 시스템을 직접 보러 가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편견은 경험으로 깨뜨리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면서 말이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받은 충격이 너무 컸기에 제 무지를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죠. 일주일 뒤 저는 하나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나가 보여준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완벽한 스크린도어, 역마다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 모든 표지판에 4개 국어, 변기,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까지. 제가 알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외국인들의 인터뷰였습니다. 도쿄 지하철보다 서울 지하철이 더 편리하다는 유럽 관광객,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극찬하는 미국인, 일본어 안내방송에 감동받았다는 일본인 노부부까지. 저는 영상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죠. 정말 한국이 그 정도로 발전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하나가 스마트폰을 꺼냈죠. 몇 번의 터치만으로 택시가 호출됐고 결제까지 미리 완료됐습니다. 5분도 안 돼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승철이라는 이름의 기사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죠. 차 안에는 충전 케이블과 무료 와이파이가 준비돼 있었고
내비게이션 화면엔 실시간 교통정보가 표시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은 예상보다 훨씬 쾌적했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표지판은 명확했죠.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본 화장실은 일본 못지않게 청결했습니다. 택시기사 승철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최근 10년간 얼마나 발전했는지 설명해줬습니다. 모든 택시의 카드 결제기가 의무화됐고 외국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도 연결된다고 했죠. 실제로 우리가 탄 택시에도 4개 국어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하나가 물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볼 준비가 됐냐고요? 저는 약간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삼성역 지하철 입구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모든 출입구에 설치돼 있었고 휠체어 리프트도 작동하고 있었죠. 자동 발권기 앞에 섰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일본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까지 완벽하게 지원됐죠. 더 인상적인 건 교통카드였습니다. 신용카드 기능이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로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 택시,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가 설명했습니다. 발권 과정도 간단했습니다. 목적지를 선택하면 최적 경로와 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됐죠. 환승 횟수와 소요 시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며 저는 일본 지하철과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도쿄에선 각 철도 회사마다 다른 카드를 써야 하고 환승할 때마다 추가 요금을 내야 하죠. 하지만 서울은 단일 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엔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돼 있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안내 화면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됐죠.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스크린도어였습니다. 모든 역에 100% 설치돼 있다는 하나의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도쿄는 아직도 많은 역에 스크린도어가 없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 냉방이 완비된 시원한 객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좌석은 도쿄보다 훨씬 넓었고 바닥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돼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손잡이 높이였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도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높이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객실 내부 전광판엔 현재 위치와 다음 역이 4개 국어로 표시됐습니다. 일본어 안내 방송도 명확했죠. 도착역뿐 아니라 환승 가능한 노선, 출구번호, 주요 시설까지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하나가 스마트폰을 꺼내 와이파이에 연결했습니다. 무료 공공 와이파이가 모든 역과 열차에서 제공된다고 했죠. 실제로 속도도 빨랐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대부분의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잠시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했습니다. 환승 통로는 놀랍도록 잘 정비돼 있었죠. 바닥의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었고 벽면엔 촉지도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도 충분했습니다. 특히 감탄했던 건 환승 안내 시스템이었습니다. 최단 거리는 물론 계단이 없는 경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로까지 별도로 표시돼 있었죠. 노약자나 장애인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배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2호선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기 공간에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었죠.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쿨링존이라고 하나가 설명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광고판은 모두 디지털이었고 긴급 상황을 위한 비상전화와 소화기가 일정 간격으로 배치돼 있었죠. CCTV도 사각지대 없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해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일본 못지않은 청결도에 놀랐죠. 비데가 설치된 변기, 기저귀 교환대, 파우더룸까지 완비돼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점자 안내판과 음성 안내 시스템이었죠. 역사 내 편의시설도 훌륭했습니다. 수유실, 물품 보관함, 휴대폰 충전 스테이션이 곳곳에 있었고 여행자를 위한 샤워실까지 마련돼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나와 거리로 올라왔을 때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죠. 도쿄 지하철의 복잡한 노선도 각 회사별로 다른 요금 체계, 오래된 시설들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많은 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없고 환승할 때마다 긴 통로를 걸어야 하는 불편함도 생각났죠. 하나가 흥미로운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정시 운행률은 99.9%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혼잡도는 도쿄의 절반 수준이라고 했죠. 게다가 요금도 훨씬 저렴했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하철 시스템에 있어서는 서울이 도쿄를 앞서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배려는 서울이 훨씬 우수했습니다. 저녁 무렵 명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리는 활기차고 깨끗했죠. 상점마다 일본어 안내문이 있었고 많은 직원들이 간단한 일본어를 구사했습니다. 환전소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환율이 실시간으로 표시됐고 수수료도 투명했죠. 직원은 유창한 일본어로 설명해줬고 영수증도 일본어로 발행됐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하나가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다고.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은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인정했죠.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내일은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거라고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낡은 것이었는지 깨달았죠. 관광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역을 방문했습니다. 하나는 이곳이 한국 철도 시스템의 중심이라고 설명했죠. 역사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것은 공간의 여유였습니다. 도쿄역과 달리 복잡하지 않고 동선이 명확했죠. 고속철도 KTX 승강장으로 가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연이라는 이름의 영무원이 휠체어를 탄 외국인 관광객을 돕고 있었는데 태블릿을 이용해 실시간 통역을 하고 있었죠. 영어로 대화하다가 필요하면 다른 언어로도 즉시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승강장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은 압권이었습니다. 모든 열차의 실시간 운행 정보가 4개 국어로 표시됐고 지연이나 변경 사항이 즉시 업데이트됐죠. 일본의 많은 역이 아직도 수동 안내판을 쓰는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플랫폼의 넓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쿄역 신칸센 승강장보다 1.5배는 넓어 보였죠. 대기 공간엔 의자가 충분했고 곳곳에 충전 포트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에 최신 설비가 갖춰져 있었죠. 특히 장애인 화장실은 일본보다 훨씬 넓고 편리했습니다. 비상호출 버튼과 안전 손잡이의 위치도 세심하게 배치돼 있었습니다. 역사 내 안내소를 방문했습니다. 미진이라는 직원이 우리를 맞았는데 놀랍게도 일본어가 유창했죠. 관광 지도와 교통카드는 물론 숙박 예약까지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미진은 태블릿을 이용해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습니다. 각 명소로 가는 최적 경로와 소요 시간, 입장료까지 상세히 설명해줬죠. 특히 일본인 관광객이 좋아할 만한 곳들을 따로 추천해주는 세심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내소 옆에는 무인 정보 키오스크가 있었습니다. 터치스크린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었고 QR코드로 스마트폰에 저장도 가능했죠. 이 모든 서비스가 8개 국어로 제공됐습니다. 서울로 7017을 걸으며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성과를 봤습니다. 옛 고가도로를 공원으로 바꾼 이 길은 도쿄의 하이라인과 비슷했지만 규모가 훨씬 컸죠. 곳곳에 설치된 안내판엔 일본어 설명이 병기돼 있었습니다. 점심은 남대문 시장에서 먹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있는 관광 안내소에서 일본어 지도를 받았는데 추천 맛집과 쇼핑 팁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죠. 시장 상인들도 놀라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간단한 일본어를 구사했고 계산기로 가격을 보여주며 소통했죠. 카드 결제는 물론 모바일 페이도 가능했습니다. 오후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일본어 안내 서비스가 완벽했죠. 주요 지점마다 QR코드가 있어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일본어 오디오 가이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문화 해설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본어가 가능한 해설사가 한옥의 구조와 한국 전통 문화를 자세히 설명해줬죠. 일본 건축과의 차이점도 비교해가며 이해하기 쉽게 풀어줬습니다. 저녁 무렵 엔서울 타워에 올랐습니다. 케이블카 정류장에도 일본어 안내가 완벽했고 직원들도 기본적인 일본어 회화가 가능했죠. 전망대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 하나씩 깨지고 있었죠. 한국의 관광 인프라, 특히 일본인을 위한 서비스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하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다고, 지난 10년간 꾸준히 개선해온 결과라고요.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가 크게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치렀지만 여전히 많은 역에 엘리베이터가 없고 외국어 안내도 부족하죠. 복잡한 환승 시스템과 노후한 시설도 여전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여기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죠. 점원이 간단한 일본어로 인사했고 면세 안내도 일본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고 영수증도 일본어로 출력됐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이틀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배려가 뛰어났죠. 단순히 일본어 표기를 늘린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외국인 친화적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점심은 하나의 추천으로 강남의 한 스시 전문점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일본 음식을 한국에서 먹는다는 것에 회의적이었지만 하나는 꼭 경험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죠.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일본풍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죠.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스시바에 앉자 한국인 셰프가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첫 번째 놀라움은 메뉴판이었습니다. 모든 생선의 원산지가 명확하게 표기돼 있었고 특히 일본산 수산물이 없다는 점이 눈에 띄었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참치가 나왔을 때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품질이 도쿄 고급 스시집에 뒤지지 않았죠. 신선도는 물론 손질 상태도 완벽했습니다. 셰프는 지중해산 참치를 직접 수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셰프는 도쿄에서 10년간 수련한 후 서울에 정착했다고 했죠. 한국의 식재료 유통 시스템이 더 투명하고 품질 관리가 철저해서 오히려 좋은 재료를 구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연어였습니다. 노르웨이산 최고급 연어였는데 한국이 노르웨이와 직접 FTA를 맺어 관세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도쿄보다 오히려 신선하고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주변 테이블을 관찰했습니다. 젊은 한국인들이 스시를 즐기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죠. 젓가락 사용법도 정확했고 간장에 와사비를 푸는 일본식 매너도 알고 있었습니다. 계산할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가격이 도쿄의 비슷한 수준 레스토랑보다 30% 정도 저렴했죠. 품질은 동일하거나 오히려 나은데 가격은 훨씬 합리적이었습니다. 식사 후 하나가 흥미로운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서울에만 이 식당이 5,000개가 넘고 그중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곳도 여러 곳이라고 했죠. 한국인들의 일본 음식 사랑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오후엔 이태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의 국제적인 분위기는 도쿄의 롭본기와 비슷했지만 더 다양했죠. 터키, 인도, 중동 음식점들이 즐비했고 각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할랄 인증 마크였습니다. 많은 음식점이 무슬림 관광객을 위해 할랄 인증을 받았고 메뉴판에도 명확히 표시돼 있었죠. 일본에선 아직 찾아보기 힘든 배려였습니다.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하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국제화됐는지 궁금했죠. 하나는 K-팝과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도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녁은 전통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일본어 메뉴와 서비스가 완벽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각 요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재료의 원산지부터 조리법까지 상세히 알려줬고 일본 요리와의 비교도 곁들여 이해를 도왔죠. 식사를 마치고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이 하천은 서울의 자랑이라고 하나가 설명했죠. 일본에도 비슷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있지만 이 정도 규모는 없었습니다. 청계천변에서 한국의 발전상을 실감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고가도로가 있던 곳이 이제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됐죠. 밤에도 안전하고 깨끗했으며 곳곳에 있는 안내판엔 일본어 설명이 병기돼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하나가 특별한 경험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자율주행 셔틀버스였죠. 서울시가 시범 운영 중인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운전석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안전요원이 한 명 타고 있었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죠.
버스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저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곧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는 신호를 정확히 지켰고 보행자가 나타나면 즉시 멈췄죠. 차선 변경도 자연스러웠고 다른 차량과의 거리 유지도 완벽했습니다. 차내 모니터엔 실시간 주행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주변 차량과 보행자를 인식하는 모습, 신호등 상태,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 등이 한눈에 들어왔죠. 모든 정보는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됐습니다. 좌석엔 USB 충전 포트와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됐습니다. 에어컨도 쾌적했고 정차할 때마다 음성 안내가 나왔죠. 일반 버스보다 훨씬 조용하고 편안했습니다. 20분간의 자율주행 체험을 마치고 내렸을 때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본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실제 도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 아직 먼 이야기였죠. 하나는 한국이 IT 강국의 장점을 살려 스마트 시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율주행뿐 아니라 IoT,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도시 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고 했죠. 오후엔 디지털 관광 안내소를 방문했습니다. 커다란 터치스크린 앞에 서자 AI 아바타가 나타나 일본어로 인사했죠. 음성 인식으로 질문하면 즉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스템의 놀라운 점은 개인 맞춤형 추천이었습니다. 제가 일본인이고 처음 서울을 방문했다고 하자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관광지와 음식점을 추천해줬죠. 심지어 현재 날씨와 시간대를 고려한 최적 동선까지 제안했습니다. 관광 안내소엔 VR 체험존도 있었습니다. 경복궁, 북한산, 한강 등 주요 관광지를 가상현실로 미리 체험할 수 있었죠. 특히 계절별 모습을 볼 수 있어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녁 무렵 청계천 산책로를 걸으며 하나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흘간의 경험은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끄럽다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갖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죠.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지 않고 낡은 이미지만 갖고 있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관광 인프라와 외국인 서비스 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 다국어 안내, 디지털 서비스 등 많은 부분에서 배울 점이 있었죠. 하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본도 훌륭한 점이 많다고, 다만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관광 안내소에 들러 환전을 했습니다. 무인 키오스크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었고 환율도 공항보다 유리했죠. 영수증은 자동으로 이메일로 발송됐습니다. 안내소 직원 미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한국 관광 시스템에 감탄했다고 하자 미진은 겸손하게 웃었죠.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일본의 오모테나시 정신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자 자동으로 면세 적용이 됐고 여권만 스캔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됐죠. 일본에선 여전히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호텔 라운지에서 하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죠.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다음 주, 저는 국토교통성 회의에 다시 참석했습니다. 야스오 과장이 한국어 표기 확대 안건을 다시 상정했죠. 이번엔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지난번과 정반대의 의견을 낼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4박 5일간의 서울 방문 경험을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 다국어 안내 서비스, 디지털 관광 인프라를 하나하나 설명했죠. 특히 일본이 배워야 할 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단일 교통카드 시스템, 100% 스크린도어 설치, 실시간 다국어 안내, 무료 와이파이 제공 등이었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죠. 정말 한국이 그 정도로 발전했냐고. 저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증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자고 담당자들을 한국에 파견해 직접 체험하게 하자고 제안했죠. 또한 일본 지하철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각 회사별로 다른 요금 체계, 복잡한 환승 시스템, 노후한 시설, 부족한 엘리베이터 등이었죠. 2020년 올림픽을 치렀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야스오 과장이 흥미롭게 듣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연구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겠다고 미호 교수가 팀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제는 편견을 버리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회의가 끝난 후 하나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감사 인사와 함께 일본도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죠. 하나는 기뻐하며 언제든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2달 후 태스크포스 팀과 함께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더 체계적으로 한국의 시스템을 연구했죠. 서울시 관계자들과 미팅을 갖고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공무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일본이 벤치마킹하러 왔다고 하자 기꺼이 모든 정보를 공유해줬죠. 경쟁이 아닌 상생이라며 함께 발전하자고 했습니다. 6개월 후 도쿄 메트로가 처음으로 한국식 통합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1년 후엔 주요 역에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 설치됐죠. 지금은 2025년 5월입니다. 일본의 변화는 아직 시작 단계지만 방향은 명확해졌죠. 더 이상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배울 건 배우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방일 한국인은 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제 일본도 이들을 제대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죠. 제 책상엔 청계천에서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준 서울, 그리고 하나 교수에게 여전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가끔 한국 뉴스를 검색해 봅니다. 자율주행 버스가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는 소식, 인천공항이 또다시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자세, 외국인을 배려하는 마음,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은 분명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다른 나라들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하라고,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라고. 그것이 진정한 국제인의 자세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일본 지하철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 지하철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가장 다르다고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